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12주차인데요. 지난 주에 조금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조금 하고 오늘 12주차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로 이제 어린이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서 꼭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바로 정순철입니다. 해월의 외손자예요. 해월의 그 따님 중에 태윤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해월생 잡혀가시고 하면서 이제 이분도 이제 관에 잡혀가지고 있다가 그 관에 이제 있는 그 일종의 뭐 관군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이제 사람하고 강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낳은 아들이 정순철입니다. 늑혼이라고 하죠. 늑약이라고 하듯이 늑혼으로 이제 그래서 평생 뭐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을 낳았고 결국 이제 뭐 결혼 생활이 이렇게 편탄치 못해가지고 힘들어할 때 손명희 선생이 이제 이 최윤하고 그 정순철을 서울에 이제 오게 해가지고 가회동에 이제 이 집을 마련해서 거기서 이제 같이 살게 합니다. 그게 방정환 선생도 거기 같이 살고 하면서 방정환하고 이제 그때 아주 깊은 그 교우를 이루게 되는데요. 짝짝꿍 노래 다 아시죠? 엄마 앞에서 짝짝꿍 그 작곡가고요. 또 졸업식 노래 누구나 뭐 다 불렀던 졸업식 노래의 작곡가입니다. 우리나라 동요의 황금시대를 열었던 분이고 1세대 동요 작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그러니까 방장 선생님이 이제 일본 유학할 때 손명희 선생님이 이제 방정환하고 정순철을 이제 일본에 가서 좀 공부를 깊이 하고 오너라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음악 공부를 합니다. 정순철은 그래서 방정환, 윤극영 둘과 이제 색동회를 조직해서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수많은 동요를 작곡하고 어린이 운동을 방정환과 같이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 해월의 외손자고 이 최윤이라고 하는 분은 나중에 이제 영담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영담을 몇십 년 동안 지키셨어요. 그 영담정이 다 뭐 허물어가고 오두막 그냥 이렇게 하나 있는 그게 이제 27년인가를 혼자서 거기 사시면서 영담정을 그러니까 순생 특도하신 그곳을 지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담할매라고 그렇게 이제 별칭이 들어기도 하고 2015년 무렵에 이제 고은광순 선생님을 비롯해서 한 여성 10여 분이 우리나라에서 이 동학이 성공하지 못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렇게 유교와 가부장주의에 쩌드는 이런 나라가 됐다라고 이제 하면서 동학을 다시 좀 어떻게 조명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분들이 우리 동학 여성 소설을 써보자. 근데 이분들이 다 소설가는 아닌데 소설이 가장 이제 확산 효과가 높으니까 우리가 비록 아마추어지만 동학의 이렇게 여성 인물을 한 분씩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동학 여성 소설을 쓰자. 순과 해월 이런 분들을 이제 주인공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름 없는 그런 어떤 동학의 여성을 중심으로 소설을 써보자. 이래가지고 진짜 10권이 나왔어요. 1년 동안 이렇게 정말로 쓰시고 그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용담할매
그 이제 공감수 그 대표가 이제 공감수 선생님인데 그분이 이 용담할매 채윤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제 소설을 쓰셨습니다. 책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아드님이고 해월로부터는 이제 외손자가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순혜와 이원수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뜸뿍 논에서 울고 뻑꾹 논에서 울제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이당구도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다 아시는 노래죠. 이게 오빠 생각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원래 이 노래는요 1925년에 어린이 그 잡지 저번에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어린이 잡지에 투고한 글입니다. 최순혜라고 하는 당시 수원에 살던 12살짜리 어린이가 투고한 글이에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좋아서 이 편집자들이 보고 너무 좋아서 그걸 이제 노래로 만든 게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오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925년이고요. 26년도 3월 달인가 이원수라고 하는 당시 16세 소년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속에서도 울릴 때가 그립습니다라고 또 어린이 잡지에 또 투고를 했어요. 고향의 봄이라는 제목으로. 너무나 유명한 곡이죠. 16살 때 어린이 그 잡지에 투고한 글입니다. 근데 이거 역시 너무 이제 시죠. 동시인데 너무 좋아서 이제 가사 노래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결혼했어요. 네, 서로 이제 편지로 주고받다가 그러니까 계속 이제 어린이 잡지를 구독하니까 누가 이제 누군지 알고 이렇게 이제 편지를 주고받다가 나중에 결혼까지 하셨고 아주 그 결혼할 때 이제 저 이원수는 지난번 그때도 나와요. 여기 숲속나라, 숲속나라의 그 작가시고요. 평생 그 방향생을 개성해서 어린이 운동가 특히 이제 아동문학에 아주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그 청혼할 때 최순혜에게 청혼할 때 제가 평생 당신을 받들고 그리고 어린이를 위해서 평생 제가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약속을 평생 지키신 분이에요. 정말로 이완수 작가는 많은 어린이를 위한 정말 많은 작품을 쓰셨고 어린이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이 두 분을 좀 소개를 하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무당으로 이제 통일운동으로 이제 좀 넘어왔어요. 이 청무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익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원래 이 청무당은 천도교 청년당이라는 이제 20년대 이제 천도교가 신파, 구파로 나눠집니다. 여러 이제 이유로 분열이 되는데, 천도교 신파 쪽의 청년회가 이제 천도교 청년당이고, 구파 쪽에서는 천도교 청년동맹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름을 쓰면서 각기 분파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합쳐요. 다시 1930년에 이제 합치면서 31년 2월 달에 이제 청우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합치게 됩니다. 어쨌든 최초의 청년 정당이에요. 그렇게 이제 합쳐서 활동하다가 39년도에 이제 전시 체제가 강화되면서 이제 해체가 됩니다. 해체돼서 활동을 못하다가 해방이 되니까 이제 다시 이쪽에는 남조선 청우당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하고 이쪽은 북조선 청우당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활을 했어요. 남쪽에서는 이제 9월 14일 날 그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10월 31일 날 지난주 우리가 다뤘던 소충 김기전 선생이 위원장으로 이렇게 이제 부활을 했고, 북쪽은 김다련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위원장으로 이렇게
부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창립 기념식 할 때 4대 강령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4대 강령을 보면 민족 자주의 이상적 민주국가의 건설을 기함, 사인 여천의 정신에 맞는 새 윤리 수립을 기함, 동기일체의 신생활 이념에 기한 신경제 제도의 실현을 기함, 국민 계로제, 모든 사람들이 다 노동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죠. 놀고 먹는 사람이 없는 그런 이제 그런 국민 계로제를 실시하여 일상 보고 간민을 일상적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그런 이제 네 가지의 강령을 표방을 했습니다. 또 사진이 이제 그때 이제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주국가 건설, 민주 자주국가 건설을 이제 첫 번째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그다음에 이제 경제에서는 이제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윤리, 사인 여천에 바탕한 이제 새로운 윤리. 그래서 이 그런 자본주의의 어떤 소유라든지 사회주의의 투쟁의 원리가 아니고 사인 여천이라고 하는 동학의 이런 정신에 바탕한 그런 사회를 꿈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기일체의 신경제, 이 동기일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하나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 나 혼자 독식,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제대로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동기일체 순환경제라는 이제 그런 표현도 쓰는데요. 새로운 경제를 이제 꿈꾸었던 것이고, 놀고 먹는 사람이 없고 그런 불로소득에 의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사람들이 이제 노동을 통해서 노동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이분들은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 어떤 능력과 재능을 발현하는 하나의 도구이고, 그걸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의 어떤 부분에 자기가 그래도 기여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노동인 거지, 꼭 생계를 위해서 억지로 막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회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노동 개념하고 많이 다릅니다. 자아실현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저번에 이제 김기현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사회 공동의 그런 중요한 수단이 노동이라고 봤던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국민계로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동학의 인본주의 철학 사상을 개성해서 사람과 자연 간의 새로운 윤리를 정립함으로써 자본주의적 무신화도 이제 극복하고 사회주의적 투쟁 일변의 그런 이제 또 극복하면서 이 인간은 물론이고 자연에까지도 내재되어 있는 그런 불가침의 신성,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그 신성과 존엄성에 기반한 도덕 문명 국가를 이제 추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강령으로만 이렇게 표명했던 건데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1947년도에 와서 이제 그때 미 군정에서 이제 각 정당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통일 국가에 대한 그런 어떤 비전이나 그런 어떤 바라는 게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그걸 이 군정에다가 보내라고 그렇게 이제 했을 때 이 군정에게 보낸 이제 일종의 통일 국가에 대한 비전이에요. 아직은 그때 47년도만 해도 아직은 이 통일에 대한 그게 아직도 가능성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하나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이제 그래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입니다. 이게 이제 47년도 후반으로 가면서 그리고 48년도로 가면서 이제 더 이상 통일 어렵겠구나 하면서 이제 남한대로 당독정부, 북한대로 이제 당독정부 수립으로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런 가능성이 좀 있었고 그런 노력이 이제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비전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천도교 청무당에서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한 뭐 40페이지에서 50페이지쯤 됩니다. 소책자로 천도교의 정치 이념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목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몇 년 전에 이제 그 천도교 정치 이념에다가 천도교 청무당론과 당지, 청무당지를 합쳐서 이제 책을 한 권으로 펴냈어요. 해설까지 붙여서. 그래서 저 책을 이제 보시면은 저 안에 이제 천도교 정치 이념이라고 하는 양은 얼마 안 됩니다. 실제로는 뭐 50쪽도 안 되는 분량인데 그렇긴 해도 이제 아까 그 4대 강령을 이제 기반으로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살과 뼈와 살을 붙인 거죠. 그래서 소책자를 이제 만든 건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는 미국형의 자본주의 중심의 자유민주주의를 원치 않는다. 그것은 자본제도에 내포한 모순과 폐해를 미리부터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소련유인 무산자 독재의 프로민주주의, 프로레타리아 민주주의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이제 그 이유는 우리 이런 뜻이죠. 그 이유는 조선에는 일찍이 자본 계급의 전횡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직 조선의 현 단계에 적응한 조선적 신민주주의를 주장한다. 라고 하면서 조선적 신민주주의 또는 뭐 조선식 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렇게 이제 조선적 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그래서 미국을 따라가지도 않겠고 당연히 또 소련도 따라가지 않겠다. 우리에 맞는, 우리 땅에 맞는, 우리 현 단계에 맞는 그런 이제 우리의 신민주주의를 주창을 한 게, 그래서 새로운 나라의 어떤 비전은 새로운 정치, 새로운 경제, 새로운 윤리, 새로운 어떤 사회의 이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기존의 어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이런 질서를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표방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민주정치, 민주경제, 민주문화, 민주도덕을 이제 아울러 실현하는 이제 그런 신민주주의를 이제 표방하면서요. 그 기반이 되는 거는 이제 동학의 사인열천, 성경신, 삼경. 그래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한 그런 이제 새로운 윤리를 표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서양의 어떤 그런 이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관에 바탕한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서로 믿지 못하고 경쟁과 이런 만인에 의한 이런 투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이런 홉스적인 그런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서양 민주주의의 어떤 기반이 되었는데요. 이게 그게 아니라 정말 공격, 모심과 살림 이런 이제 새로운 윤리. 그래서 새로운 삶의 원리는 소유도 아니고 투쟁도 아닌 그런 이제 어떤 공경에 바탕한 그런 이제 민주국가 건설을 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 책자는 집을 짓는 걸로 이제 비유하자면은 기둥과 들보, 돌입, 항목, 석가래 등 제목이 될 만한 것을 골라놓은 데 불과할 뿐이고 아직 먹줄을 치고 대패를 놓고 볼을 파서 자기로 깎아서 사계를 맞추지는 못한 것 같이 구체적인 이론적 체계와 현실적 정책을 완전히 내세우지는 못하였다. 라고 이제 솔직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큰 틀에서 이제 얼개를 짜고 그것을 하기 위한 이제 재료까지는 이제 구비했지만은 어떤 구체적인 부분이라든지 아직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까지는 이제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한동안 이
독립운동에 제가 나서서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뭐몇 차례 토론에도 이제 참여를 해보고 또 동학과 이제 동학 사상에 바탕한 이제 통일에 대한 좀 발표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런 통일 쪽에 관련된 그동안의 연구 이제 결과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쭉 한번 일견을 했더니 우리나라 최근의 통일 논의조차도 이때 벌써 70년 전이잖아요. 70년 전에 이 청당의 이 선배들이 했던 그 논의에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에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들은 이제 국가 체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일국가 이체제를 할 거냐, 뭐 연방제로 할 거냐, 뭐 이런 이제 정치 체제의 논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할 거냐, 뭐 이런 이제 논의고, 그래서 뭐 국가 연합이니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그 체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두 번째는 이제 그 경제 경협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논의가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경협의 내용도 들여다보면은 북한의 지금 뭐 GDP가 우리에 비해서 뭐 50배도 더 차이 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빨리 어떻게 얘네들의 어떤 성장을 도와줘서 GDP를 뭐 이제 언제까지 뭐 그래도 뭐 한 5,000불이라도 올려준다는 이런 이제 GDP 성장, 얘네들의 어떤 그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개 중요한 특구를 지정해가지고 이제 경협을 지원하는, 그조차도 지금은 이제 완전히 차단돼서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논의들이 이제 2000년대 이후로 이제 있을 뿐이지, 근본적인 측면에서 여기 40년대에 이미 자본주의도 넘어서고 사회주의도 넘어서는 걸 고민한 건데,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당면시하면서 말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또 뭐 반복 경협하지만 사실은 흡수통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경제력도 되고 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쟤네들의 어떤 정치 체제를 전혀 인정하지도 존중하지도 않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실은 흡수통일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전혀 다른 두 어떤 뭐 조직이 이렇게 합친다고 하면은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도 전애들한테 좀 다가가고 전애들도 우리에게 좀 다가오는 방식으로, 아니면 아예 좀 넘어서는 방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깝고, 경제도 지금 새로운 경제,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새로운 경제에 대한 사실은 접근이 돼야지, 그게 오히려 저는 현실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런 자본주의 체제를 당연시하고 전애들의 GDP만 좀 올려주겠다고 하는 방향 자체가 저로서는 이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통일 논의가 70년 전에 이분들의 통일 논의보다 못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런데 사실 뭐 공릉 스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고, 또 몇 분들이 이제 그런 언급을 하시긴 하셨는데, 우리의 이 남북 통일을 하는 것은 저는 마지막 블루오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통일을 바라지도 않는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인도 오르빌에 있으면서 이제 그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무래도 바깥에 있으면 이제 한국이 더 잘 보여요. 잘 보이고 이제 조금 객관화하기도 하고, 또 오히려 애국심이 더 생긴다 그러잖아요. 바깥에 있으면.
이 인도 오로비라고 하는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인류의 어떤 진화, 의식의 진화를 실험하는 그런 실험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한 2년 있으면서 이제 어떤 의식의 진화에 대한 이제 그런 여러 고민들과 그런 이제 연구들을 저도 이제 같이 수행을 했는데 그 쓰리 오로빈도, 그러니까 오로빌의 정신적인 이제 그런 걸 이제 형성하신 쓰리 오로빈도의 생각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제 진화를 해 나가는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성의 단계까지는 진화가 됐는데 여기에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 진화를 한다면은 이제 이성을 넘어서서 신성이라고 할지, 영성이라고 할지 이제 표현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분은 주로 신성이라는 디바인이라는 표현을 이제 주로 하시는데 신성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한 2년 동안 거기서 이제 그런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신성한 의식을 좀 더 이제 어떻게 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우연치 않은 기회로 어쨌든 2년 만에 제가 이제 한국에 오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래 내가 다시 한국에 오는 거는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인도 오로빅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말 그대로 실험장인 거예요. 실험장. 근데 실험장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바깥 현장에서 꼭 성공한다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제 실험만 하고 있어서는 없잖아요. 진짜 이제 현장에서 그걸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그 현장이 바로 이 한반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어떻게 갑자기 새로운 정치, 새로운 경제를 실험하고 그걸 구현하려는 노력을 어떻게 갑자기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한반도가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고통이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까.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 이걸 만약에 정말로 이 분단을 잘 해소하고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면은 그리고 그게 정말 바람직한 통일로 간다면은 우리가 그냥 흡수 통일하는 게 아니고 바람직한 통일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 체제와 쟤네 체제를 서로 존중하면서 또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체제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기회이고 정말 새로운 정치, 새로운 경제, 새로운 윤리에 바탕한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인 거죠. 이게.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47년도에 큰 천도교와 천부당의 그런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동학의 인대천 사상, 사인여천에 바탕한 새로운 국가를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엄청난 그 열망과 그 비전을 가지고 이거 만든 거였어요. 근데 70년 지나면서 우리가 너무 이제 지금은 미국식의 자유민주주의를 당면시하면서 상상력이 빈곤해졌다는 봅니다. 물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요. 또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현지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청당의 이 통일국가 비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어떤 이 남북한의 지금 대치 상황에서 정말로 저는 근본적인 통일에 대한 논의들이 더 활성화되고 이것이 단지 그냥 합치는 국가를 합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새로운 나라를 설계하고 그래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경제,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래서 이 의의를 본다면은 이 신국가의 비전은 민족 해방과 계급 해방을 함께 추구하면서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선 자주국가, 우리적 문명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근본적 전환의 그런 어떤 비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명 개화, 민족주의, 사회주의 틀로서는 이분들의 고민이 잡히지 않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1920년 이래로 또 뭐 더 앞서서 보면은 수은의 그 다시 개벽의 그 꿈을 그 개벽의 꿈을 여기서 한번 구현해 보려고 정말로 각고의 노력을 한 것이 바로 이 해방 공간의 청우당 청년들의 그런 어떤 고투였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자제되고 하여튼 참 대단했던 그 인물들이 북한으로 가서 대부분 이제 희생이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부분은 정말로 이제 안타깝다는 말로밖에는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난 11주차는 하고 12주차 좀 준비 좀 해주시고 무의당 장일순 선생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자세히는 모른다고 해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궁핍한 시대의 사표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독서평론의 편집 하신 이제 김정철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풀뿌리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고 사람 사는 도리를 가르쳤던 해월 최시영 선생이 지금 단순히 동학이나 천도교 스승이 아니라 이 결의 이 나라 사람들 전체의 스승이듯이 장일순 선생의 자리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장일순 선생이 해월과 같은 19세기 해월과 같은 그런 어떤 위치다. 그런 이야기죠. 시인 김지하의 스승이었고 독서평론 김종철이 단 한 번 보고 홀딱 반했다는 사람. 목사 이현주가 부모 없는 집안의 맏형 같은 사람이라고 했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유홍준이 어디를 가든 함께 가고 싶다고 했던 사람. 소설가 김성동과 아침이슬의 김민기가 아버지로 여기고 판화가 이철수가 진정한 뜻에서 이 시대의 단 한 분의 선생님이라고 꼽았던 사람. 바로 무의당 장일순입니다. 가장 우리 가까이에서 참다운 인간의 길을 일려주신 이 시대의 스승이라고 생각이 돼요. 안타깝게도 저는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직접 뵙지는 못했고 그게 좀 굉장히 좀 아쉬운데요. 제가 한참 이제 동학 공부를 했을 때 그때 이분은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하다가 93년도인가 92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막 동학을 만나가지고 이제 동학 공부를 시작할 고문이었습니다. 몇 년만 좀 더 살아 계셨으면 뵀을 수도 있는데 안타깝고요. 이 생명의 위기의 시대에 이 위기를 잘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벽적 사유로서 생명 사상을 제시한 분입니다. 그리고 사상에 그치지 않고 이제 한살림이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실천적인 어떤 문명 전환 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동학의 다시 개벽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특히 해월 최시영 선생의 그 심정에 그 마음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서 이 시대와 짝하면서 새로운 문명의 실천적 사유와 운동으로 재해석해내신 분이 바로 장일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학 사상과 특히 동학의 어떤 개벽 사상을 이 시대의 생명 사상으로 또 생명 운동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시키신 그 개벽 사상 하면은 아무래도 좀 낯설잖아요, 그죠? 좀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개벽 사상 이게 와닿지 않는데 좀 더 보편적인 용어인 생명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생명사상, 동학을 생명사상으로 또 그 다시 개벽의 그런 개벽 운동을 생명운동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동학의 저는 이제 현대적 재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애를 이제 간단히 좀 보면요, 1928년 원주 평원동에서 이제 아버지 장복흥, 어머니 김복희 사이에서 6남매 중 차남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장남이 어릴 때 이제 일찍 죽는 바람에
사실상 이제 장남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그 장경호는 포목상을 이제 하면서 집안을 이제 일으켰어요. 그래서 원주 초등학교와 원주 농업 고등학교를 이제 설립하는데 큰 기여를 했고, 이제 그 원주에서 뭐 한 세 번째 안에 드는 이제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경호라고 하는 분은 워낙 이제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동학을 이분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가톨릭입니다. 원래는 불교를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가톨릭을 만나서 가톨릭을 평생 이제 하셨지만은 사실은 저는 동학을 만난 것 같아요. 이게 대놓고는 이제 안 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 할아버지와 관련된 여러 이제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장일순의 형 이제 장남이 죽었을 때 그 손자에게 이제 손자의 그 영정 앞에서 큰절을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손자한테 이렇게 큰절을 하냐 그랬더니 나보다 먼저 갔기 때문에 그쪽 세상에서는 나보다 선배 아니냐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큰절을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좀 이제 그런 기존의 어떤 그런 유의 관념하고는 좀 다른, 저는 좀 동학을 접한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분이 이제 어쨌든 뭐 지주기 때문에 땅도 많이 이제 빌려주고 그래서 이제 소장농들이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걸 제때 안 갚아도 전혀 그걸 뭐 독촉하거나 이런 법이 없고 돈을 빌려줘도 안 갚으면 못 갚는 이유가 있겠지. 지네들이 더 마음이 그럴 텐데 그걸 어떻게 독촉하겠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나서 다른 지주들은 다 뭐 이제 막 그 인민군들이 이제 원주를 장악했을 때 많이 이제 희생도 되고 뭐 정말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분은 그때도 무사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그런 이제 소장농했던 분들이 이분은 정말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많은 그런 걸 이렇게 하신 분이라고 결사 이제 말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죽을 그런 고비도 있었는데 소장농 중에서 이제 아마 그쪽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제 어쨌든 살렸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분의 그 친구분 중에 박기정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독립운동가이면서 서예가예요. 이분이 이제 종종 놀러 와서 이제 뭐 몇 달씩 머물고 갔는데 장일순 선생은 이분으로부터 서예를 배웠다고 해요. 그래서 장일순 선생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세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할아버지 장경호고 두 번째가 바로 서예를 배운 박기정이고 세 번째가 해월 최시영 선생이에요. 종교는 기독교인데 예수님 이야기보다는 해월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그 세 분, 그래서 그 평생 이제 조그마한 책상 앞에 사진이 두 개 있었다 그러는데 하나는 할아버지 사진이고 하나는 해월 최시영 사진 그 두 개를 이제 할 정도로 그랬던 분이고, 할아버지는 이제 뒤로 아마 독립운동 자금을 이렇게 이제 댔겠죠. 그래서 비록 부자였지만은 늘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뒤로 독립운동까지 했던 분입니다. 아버지 역시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그 자기 아버지 장경호와 똑같이 거지한테까지도 공손히,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거지가 이렇게 동행하러 왔는데 장일순이 나가서 그냥 이제 돈을 이거 줘라 하니까 돈을 휙 던져줬다는 거예요. 아마 동전이었겠죠. 던져줬다는 거예요. 했더니 아버지가 불러갖고 호통을 치면서 아무리 거지한테라도 돈을 던져주면 안 된다. 다시 공손하게 지어 죽어가라. 이랬던 분위기가. 그래서 거지한테도 공수를 했고 손님이 오면은 비록 소장농이라도 꼭 새밥을 지어서 대접하게끔 했고 그런 이게 이제 굉장히 동학적인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훌륭한 그런 이제 그 가정에서 자랐던 그런 분입니다. 어머니 역시도 이제 굉장히 자애로운 분이고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잘 살폈던.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할아버지고 할머니, 아마 아버지, 어머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학창 시절에는 이제 원주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그 무렵에 이제 아버지 따라서 세례를 받아요. 평생 그래서 장일순 선생은 돌아가실 때까지 가톨릭인입니다. 가톨릭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는 배제중학교, 서울로 와서 이제 배제중고등학교에 이제 다닙니다. 그러니까 유학한 셈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44년도에 배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성공업전문학교에 이제 입학을 합니다. 저게 경성공업전문학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공업이 가장 당시 이제 좀 유망한 분야였기 때문에 공업전문학교를 입학했는데 이 학교가 이제 해방이 되면서 미군정에 의해서 국립대학교 이 실시령을 발표하면서 서울대학교에 편입이 돼버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국립대학교 실시령을 이제 하고 서울대학교를 이제 하면서 총장에다가 미국 장교를 임명한 거야. 임명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일방적인 조치, 교수들과 학생들하고 전혀 어떤 상의가 없이 거의 이 미군정의 그런 어떤 하수인 같은 이런 이제 그런 조치가 이어지니까 이제 여기 이제 교수들과 학생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반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장일순도 반대 운동에 동참했다가 제적당해요. 이게 이제 1년 정도 엄청난 이제 막 이렇게 소용돌이로 어떤 1년까지 끌면서 장기적인 그런 투쟁으로 그래서 결국 이제 이군정이 한 발 물러납니다. 물러나면서 이제 수정법령을 공布하고 이제 이 의견을 이제 일부 수용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적 학생들을 다시 복적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장일순도 이때 복적이 되는데 이때 마침 미학과가 이제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공대보다는 아무래도 자기 관심이 공대보다는 미학 쪽에 자기 이제 서예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했던 분이고 하니까 미학과로 철학과 말고 미학과로 이렇게 이제 해서 제1회 미학과 입학생입니다. 김지아 선생도 미학과예요. 미학과고 이 미학과 출신들이 한국의 민중예술 쪽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요. 장일순 선생님도 이제 미학과로 참 운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묘하죠. 그게 이제 처음 국립 서울대학교 막 했을 때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또 터졌어요. 전쟁이 터져서
한때 인민군으로 이제 머리를 빡빡 깎고 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인민군으로 오해받아갖고 했는데 본인이 이제 천주교 신앙을 한 그걸로 이제 천주교 신앙하는 사람이 인민군일 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남은 그런 경우도 있었고 여러 이제 우여곡절을 겪는데 그러고 이제 53년 전쟁이 끝나고 다시 이제 미학과 복학을 해야 되는 그 무렵에 복학을 하는 대신에 당시 이제 그 중등 학교, 중학교를 못 가고 이제 그런 가난한 청소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원주에. 그래서 내가 다시 미학과에 가서 그렇게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추세의 길이죠. 서울대 나와서 추세의 길을 가기보다는 가난한 학생들하고 내가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육고등 공민학교라고 하는 데 교사로 들어갑니다. 근데 월급이 없는 교사예요. 월급이 없이 그냥 재능 기부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갑니다. 근데 또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이 제대로 된 학교도 아닌 거죠. 이제 그런 학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장이 그 이듬해에 공석이 됐어요. 공석이 됐는데 장희순을 옆에 교사들이 다 교장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나이도 어린 사람일 텐데 그만큼 이제 인품이나 여러 학식이나 이런 게 이제 됐겠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원주에 또 유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유로 교장직에 추대됩니다. 그러니까 26살의 교장이 된 거죠. 이제 그렇게 교장이 되고 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대성학원의 정신을 이제 개선한다는 이름을 바꿉니다. 대성학원으로 바꾸고 교훈을 참되자.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익히는 이런 실용 교육을 중시하는 이제 그런 학교로 이제 만들어 나갑니다. 이게 보면은 설립 허가서예요. 여기 장일순이라고 있죠. 이게 강원도 원주군 형원동 몇 번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 설립 허가서가 마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성학원 지금도 원주에 가면 대성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살에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한 이인숙, 당시 이제 교사 생활을 했던 이인숙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8년도에 진보당 후보로 출마하기도 하고, 그리고 60년 이제 4.19 이후로 몇몇 이제 정당들이 막 창당되고 하면서 이제 그때 사회대중당이라는 정당이 이제 창당하면서 영세중립파 통일론을 이제 주장합니다. 여기에 이제 공감해서 발기인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회대중당의 이제 후보로 참여한 후보로 이제 선거에 또 참여했는데 참패하죠. 두 번의 그런 선거 출마를 하게 되는데 그쪽 정치 쪽으로는 아마 인연이 없었는지 잠깐 이제 정치 참여에 좀 꿈을 꾸다가 그건 결국은 이제 안 되고 오히려 그걸로 영세중립파 통일론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구속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정부의 그 노선하고 이제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적을 가지고 이제 3년간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요. 그때 이제 5.16 쿠데타 이후의 이제 일입니다. 이 3년간의 이 감옥 생활을 자기는 수행의 기간으로 삼아서 주로 동서양 고전을 읽으면서 지냈다고 해요.
오히려 공부 시간으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63년에 출국을 하고 나서 이제 64년 한일 회담 반대 시위에 자기 학교 그때 이제 본인은 이사장이었으니까 대성학원의 이사장이니까 그때 이제 학생들 300명이 반대 시위에 참여하면서 이제 7명이 퇴학 처분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결국 이 학생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또 그 학원을 당시에 이제 그 막 쿠데타 이후에 굉장히 엄혹한 시절이기 때문에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사장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계속 했다가는 아예 정부에서 학원을 아예 폐쇄할 뭐 그런 정도의 기세로 이제 했기 때문에 학생들도 다시 좀 살려내고 또 학교를 살리려니까 부득이 이제 이사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그냥 농부로 포도 농사를 시작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농약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농약 때문에 땅이 망가지는 그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농약 중독으로 이제 농민들이 쓰러지는 걸 이제 목도하면서 요 무렵에 이제 땅 살림과 생명에 대한 각성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시작은 됐지만은 요 무렵에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할 그런 이제 세월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는 77년도 무렵으로 가서 이제 하는데 어쨌든 이제 시작은 64년 농사를 시작하면서 이거에 대한 이제 그 각성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65년에 그 지학순 주교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분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됩니다. 이 해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제 바울 6세가 전 세계의 주교들이 그들 나라의 교구로 돌아가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 교회상에서 벗어나 각자의 교구가 속해 있는 지역과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적극 참여하라. 그러니까 주교들이 사회 문제에 적극 참여하라고 하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촉구했던 그 해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 천주교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나쁜 짓들도 많이 했죠. 근데 어쨌든 이 바오로 6세의 이런 노력으로 천주 교단이 완전히 이제 좀 혁신을 하고 새롭게 이제 탈바꿈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된 해기도 한데요. 그때 이제 44 44살의 젊은 주교인 지학순 분입니다. 이분이 원주 교구장으로 부임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바티칸 공의회의 저런 이제 그런 가르침에 입각해서 당시에 이제 노동자들, 강상 노동자, 농민들, 특히 이제 탄광 그 주민들이 고리채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신용협동조합을 설립을 하게 되는데 이 무렵에 이제 이 운동을 좀 같이 할 사람이 없을까를 모색하는 가운데 원주에 장순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고 이제 만나자고 해가지고 만나보니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평생의 동지로 그렇게 이제 해서 이 두 분이 합심이 되었기 때문에 원주에서 참 큰 중요한 일들을 이제 많이 벌였습니다. 그래서 원주를 중심으로 이제 민주화 운동, 협동조합 운동, 지역 자치 운동을 이제 함께 해 나가고요. 그러면서 여러 이제 친협들, 친협동조합, 그런 이 협동조합들을 이제 많이 만들게 되는데요. 그리고 장인수는 이제 아까 대성학교의 그 제자들과 함께 밝음 신협이라고 하는 신협협동조합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972년 8월에 남한강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허리까지 거의 잠길 정도로 여러 이제 홍수가 일어나서 완전히 이제 뭐 그쪽 일대가 남원강 일대 원주를 비롯해서 그 밑에까지 이제 다 완전히 잠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재해대책사업회가 발족이 돼서 재해복구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때 지학생 정도가 이제 독일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자금을 받아와요. 당시로서 꽤 큰 이제 금액을 받아오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게 일회성 그냥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좀 근본적 대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여러 번 모여서 의논을 한 끝에 4단계로 진행하자. 우선은 이제 긴급한 식량을 구호하는 걸 해야 되니까 이제 식량 구호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전담을 복구하고, 세 번째는 이걸 계기로 마을을 좀 새롭게 개발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을에 필요한 시설들을 이제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지역을 개발하는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사업으로 하자. 그래서 일회성 구호 사업에 그치지 않게끔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근본적 차원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자립적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주고 협동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이 재해대책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게 이제 성과를 내면서 강원도 내에 여러 이제 신농협동조합이 이제 설립되고 협동조합 운동이 이제 전국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이제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이 이 재해대책 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장일순 선생은 협동과 공생에 이제 좀 더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우주의 모든 생명의 존재 법칙인 협동과 공생을 민중이 본받고 실천하며 자본가에 대한 경제적 약자의 자본가에 대한 경제적 약자의 대항 수단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랐다. 기존에는 뭐 자본가들에 대한 대항으로서만 이렇게 막 민중들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협동과 공생을 바탕으로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겠다. 우리가 연대의 관계 속에서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으면서 헤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으면서 화합과 협동의 논리라는 시각으로 가야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뭐 경쟁이라든지 투쟁 그런 것에 바탕에서 뭔가 사회를 변혁하려는 이제 이런 움직임이 많았잖아요. 이제 그게 반해서 장일순 선생님은 철저하게 협동과 공생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운동의 원리를 삼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밑바닥에는 아직 완전히 발현은 안 됐지만 생명에 대한 어떤 자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 책을 제가 왜 붙여놨냐면은 저는 이제 크로포토긴이라고 하는 이제 러시아의 진화론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윈의 진화론만 알고 있는데 저 크로포토긴은 협동이 진화의 중요한 원리라고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윈은 경쟁이 중요한 진화의 원리라고 했는데 이분은 똑같은 진화론자인데 생물학자이면서 진화론자인데 이분은 또 자기 나름의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협동이 더 중요한 진화의 원리다라고 주장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맞는 게 아니고 경쟁도 분명히 진화의 중요한 어떤 동력이었을 거고 또 경쟁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협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겠죠. 사실 두 개가 같이 있는 겁니다. 굳이 퍼센테이로 따지면 경쟁이 한 30%, 협동이 한 70%. 그래야지 이제 조금 균형이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저기 뒤에 계신 선생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어요. 이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경쟁 교육으로 이렇게 경쟁 사회에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다른 방법이 여기서 뭐 다른 대안, 방종한 교육 제가 이렇게 이런 이제 했을 때 왜 현실적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주 이제 그 답변을 말미하려고 보니 좀 그날 일찍 바쁘신지 이제 일찍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경쟁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요거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그 이제 제가 하나 좀 사례를 하나 좀 들고 싶은데요. 제가 한 10년 전에 서울의 모 대학에 이제 강의를 맡아서 나가게 됐는데 그때 그 대학은 본관 건물 하나밖에 없었어요. 물론 뭐 뒤에 약간 부속 건물이 있어도 이제 큰 본관 건물 하나밖에 없을 때입니다. 근데 강의실이 9층에 있는 거예요. 9층에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9층까지 걸어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9층을 걷는다는 생각을 못 하고 이제 일찍 한 20분 전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그 이제 전체로는 10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중앙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미 줄이 이제 50m 뭐 더 서 있어요. 그래갖고 저도 뭐 이제 그냥 줄 섰죠. 근데 뭐 줄이 안 줄더라고요. 55분이 됐는데도 앞에 한 20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날은 첫날이고 해서 뭐 제가 뭐 조금 지각해도 저는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끝까지 서가지고 타고 올라갔더니 이제 한 3, 4분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뭐 50한 7분, 8분 되면 이제 아이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나기도 해요. 막 화장실 갔다 온 애가 이제 중간에 끼어들게 하니까 뒤에서 왜 끼어드냐 그러고 화장실 갔다 왔다 이러면서 이제 그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또 이제 낑겨서 겨우 이래갖고 이제 탔는데 굉장히 이제 유쾌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내가 한 학기 내내 이래야 되나 싶은 게 굉장히 좀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학생들이 많은데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고 엘리베이터가 하나 더 있든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설계를 1, 2, 3, 4, 5층에 강의실을 하고 6, 7, 8, 9층에 교수 연구실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보니까 1, 2, 3, 4, 5층에 교수 연구실이 주로 있고 6, 7, 8, 9층에 강의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를 잘못한 거지. 그래 1, 2, 3, 4층에 강의실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대란이 안 나도 되는데 어쨌든 열불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겠다.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다음 주는 이제 좀 더 일찍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번 걸어 올라가 보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층을 이제 걸어 올라갔습니다. 천천히 그냥 걸어 올라갔어요. 그것도 이제 한 5층 올라가니까 조금 숨이 가빠고 조금 이제 쉬면서 좀 바깥에 풍경도 좀 보고 좀 쉬었다가 이제 다시 9층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잠깐 쉬었는데도 9층 올라가서 시계를 보니까 몇 분 정도 걸린지 아세요? 9층 걸어 올라가는데 몇 분 정도 걸렸을 것 같습니까? 15분. 3분밖에 안 걸렸어요. 3분. 네, 놀랍더라고요. 저도 놀래요. 저도 한 10분, 15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3분밖에 안 걸려요. 우리가 한번 1층 계단 올라가는데 뭐 넉넉 잡아 20초면 되죠. 뭐.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3층 3층 올라가는데 1분밖에 안 걸려요. 1분도 안 걸리죠. 좀 일찍, 좀 빨리 우다닥 하면은. 그러니 뭐 9층이라고 해봤자 3분밖에 안 되는 거리인 거예요. 그게. 저도 놀랐습니다. 3분밖에 안 걸리는 걸 내가 20분 넘게 초조하게 이렇게 내가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나 싶은 게. 근데 여전히 2주가 돼도 그 기다리는 애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리고 이제 매번 싸움이 일어나요. 이제 중간에 끼어드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 아까 와서
가방 맡겨놓고 지금 화장실 갔다 왔다. 그거 맨날 싸워. 계속 그래서 그런 이제 막 서로 싸우면서도 발을 동동 그러면서도 끝내 그 엘리베이터를 그게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아이들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 못 하는 거지.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3주째 가니까 또 다른 길이 발견이 됐어요. 그게 이제 언덕배기에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해서 돌아가니까 바로 5층을 통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언덕배기에다가 이렇게 지어놓으니까 뒤로 돌아가면 바로 그게 5층인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은 또 오솔길이라서 예뻐요. 예쁜 오솔길을 쭉 뒤로 좀 돌아서 5층 입구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4층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계단은 훨씬 더 이제 좋죠. 그럼 저는 이제 그게 강의실 올라가는 게 스트레스가 아닌 거예요. 이제 오히려 이렇게 예쁜 길을 따라서 좀 사색도 하면서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답을 찾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내가 강의실을 가는 방법은 이제 저는 찾은 겁니다. 그런데 한 학기가 다 지나도록 여전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애들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자아상이다.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걸 못 벗어나는 이상은 거기에서 서가지고 스스로 짜증내면서 또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끼어들면은 그걸 공정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막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게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그게 과연 유일한 길인가? 이건 이제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명절 때 고속도로 막히잖아요. 그게 막히는 줄 알면서도 그 고속도로밖에 뭐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서 짜증내고 있죠, 다들. 근데 다른 길이 있는 거죠. 다른 길이 있고 찾아보면 상상력을 발동하면은 다른 길이 있고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어쨌든 그 아까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엘리베이터를 하나 더 지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강의실을 아래층으로 내리라고 하든지 이제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1년 지났더니 엘리베이터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훨씬 줄어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계속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당장 안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개인적으로 또 내가 다른 선택을 나름대로 대안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학생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이 경쟁 시스템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학생들도 똑같이 질문하는데 어떻게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경쟁 안 하고 어떻게 뭐 취업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역발상 반대로 생각을 해봐라. 네가 경쟁 시스템에서 뛰어내려서 그동안 공부를 시험 잘 보기 위해서 학점 잘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부모님 때문에 공부하고 뭐 무슨 취업을 위해서 공부를 했다면은 쓸모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면은 지금부터는 부모를 위해서 공부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고 공부를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공부하고 정말 너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하고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지 말고 네가 읽고 싶은 책을 읽고 보고 싶은 그런 어떤 걸 보고 배우고 싶은 어떤 걸 있으면 그 도전해서 배우고 그러면 그게 기쁨이 되지 않냐. 억지로 하는 공부 이제 하지 말고 읽고 싶은 책 읽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면은 그건 배움이 기쁨이 된다. 그러다 보면은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된다. 그걸 자아실현이라고 합니다. 자아실현이 되면 저절로 경쟁 있는 사람이 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돼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분명히. 근데 지금은 반대로 그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가지고 학점 스펙은 더 좁아지죠.
성적은 좋은지 모르지만 기획서도 하나 못 쓰는 그런 사람으로 배출이 됩니다. 지금 많은 대학생들이. 근데 반대로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고 싶은 거에 도전하고 혼자서 여행을 계획해서 여행도 해보고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밤새도 읽고 뭐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보고 싶은 연극이 있으면 뭐 어디까지 가서라도 보고 이런 어떤 호기심으로 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이 깨어나고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아실현이 되면 쓸모있는 인간은 저절로 되는데 쓸모 있음에만 매몰돼서 하면은 속은 속대로 좁아지고 아까 말했듯이 그 엘리베이터에 서 있는 그 기다리고 있는 그 아이들처럼 발만 동동 구르면서 속은 더 좁아지고 누가 조금만 끼어들도 그를 못 참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밴댕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다른 길이 있음을 알면은 누가 좀 뭐 해도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 시스템에서 뛰어내려서 자기만의 속도로 자기의 호흡으로 자기에게 맞는 그 자기만의 오솔길을 찾아서 갈 때만이 비로소 행복할 수도 있고 자아실현도 되고 그리고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정말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일도 찾을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학생들한테도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길을 방정환 쌤도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